자, 이번 시간에는 율령 중에서도 이제 기본이 아니라 뒷부분에 좀 단순함기이긴 하지만 문제풀이를 위해서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관리 등용 제도를 볼 건데요. 관리 등용 제도는 이미 딱히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가르치지 않았었던 영역이긴 해요. 어떤 거 얘기하는 거 과거제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써두세요. 향거리 산재, 그 다음에 고품 중정제. 이 정도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용이 뭔지도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당나라에서는 과거제를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과거제가 율령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에서는 독서 산품과로 변했습니다. 하층 관료를 뽑기 위한 시험이었고요. 경전 이해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평가를 나누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관리 임용 목적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아무래도 골품제가 신라에서는 높은 벼슬을 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본은 호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족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벼슬을 뽑는 과거제라는 것은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제 영향 좀 따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유학교육원 보면요. 당나라는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향교를 설치했고요. 이 국자감의 영향을 받은 애들부터 먼저 볼게요. 발해에서는 주자감, 그리고 고려에서는 국자감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트남 지역에서도 목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 국자감이 고려 말에 바뀌어가지고 성균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아직까지 교과서에서 내용의 용어 통일이 안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중앙에 대학이나 대학료를 설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시대로 돌아가면 고구려는 중앙에 태학을 설치했죠. 무순왕 때, 소수림왕 때,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을 두었고, 경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 삼국에서 백제는 지방에 오경박사를 파견했죠. 한나라 시대 오경박사와 비슷해요. 통일신라는 중앙에 국학이 있었고. 자, 여기서는 중앙제도가 국학인데, 여기서는 지방이 국학이죠. 즉, 두 개를 같이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 오른쪽 넘어가서 과거제 영향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제는 아무래도 군주권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당나라 시대의 과거제는 2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군주권을 강화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라, 2부에서 주관했으니까 귀족들이 귀족을 뽑고 이런 과정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과거제를 시행하면 기존의 고품 중정이나 향거리 선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군주권이 강화돼요. 그리고 송나라 시대 넘어가서 전시가 활용되면 더욱더 강화되는 거고, 일단 과거제 자체로도 군주권 강화는 있고요. 당연히 이제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이 되죠. 과거를 통해서 넘어왔던 문벌 귀족들, 아니면 호족에서 귀족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그 이후에 송나라 때 사대부들, 명청 때 신사층들, 고려 말부터 시작했던 신진사대부들, 이런 사람들 다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과거를 붙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 학교 교육이라든지 또 수험서를 찍어내기 위해서 인쇄술이라든지 또 그런 과정에서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제가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자, 수나라 때는 과거제가 아니라 선거제라는 이름이었어요. 선거제. 당나라에서는 과거제를 하긴 했는데 최종 시험을 어디가 주관했죠? 이부가 주관했습니다. 덕분에 너 아버지 뭐 하시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됐었고, 그래서 문벌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졌죠. 귀족들을 중심으로 뽑으니까.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송태조 조광요는 황제가 직접 시험관이 되는 전시를 가동을 하고, 그래서 사대부가 생기고 과거가 정례화됩니다. 그러나 역시 송나라 후기에는 우리나라 음수와 비슷한 은음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송나라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과거제를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호명법과 등록법을 시행했죠. 호명법은 이름을 가리는 거, 등록법은 옮겨 적는 겁니다. 글씨체를 못 알아보기 위해서. 자,
자, 은나라와 금나라에서는 과거를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원나라에서도 제한적으로 시행했는데 원나라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성리학을 과거에 종목으로 삼았다는 거죠. 성리학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 때가 되면요. 아무래도 과거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명나라 때는 학생이나 생원만 응시가 가능했어. 즉 다시 말해 과거 제도가 학교 제도와 결합을 했다는 건데 이 사서집주라든지 신학대전 같은 거, 아니 성리대전 같은 것들을 저기로 삼았죠. 과거 교과서로 삼았지만 이게 분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왜 노량진 장수생들 있잖아, 공무원 장수생들, 그런 사람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관리뿐만이 아니라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특권을 인정하는 신사층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청나라 때는 한족을 지배하는 외부의 이민족 정권이긴 하지만 그 정권에서도 신사층을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기존의 지배층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신사층의 특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중국의 과거 제도를 정확히는 인재 선발 제도를 어느 정도 봤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의 경우도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우선 광종이 도입을 했죠. 후주에서 넘어왔던 쌍기라는 인물에게 조언을 듣고 과거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려시대에는 음서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문벌귀족들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문벌귀족들 입장에서 자기네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음서를 통한 많은 관직 진출이 있었으니까요. 당시는 이제 승려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숭불사회였기 때문에 문과와 잡과 외에도 승과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다는 거 정도. 그러나 이제 고려 말기가 되면 새롭게 문벌귀족들이 아니라 새롭게 과거를 보고 올라온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형성되었다라고 한다 그랬죠. 새로운 지배층, 고려말 조선초를 여말선초라고 합니다. 자, 조선 볼까요? 승과가 빠지고 그 대신에 이성계도 무인이었기 때문에 무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 부르는 그러한 시스템이 성립이 됐고요. 일본은 아까도 말했듯이 실시하지 않았고, 자, 베트남에서는 리왕조 때 도입이 됐고요. 후기 레왕조에서 3년마다 정례화되고 진사 제명비, 즉 합격한 사람들을 돌에 새겨가지고 이름을 전파하고 알려주는 그런 진사 제명비를 세웠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나라 통일신라 일본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제도, 경제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당나라는 경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균전제는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를 균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면 농민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야겠죠.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용조와 부병제입니다. 제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조는 곡식을 내는 거, 용은 노동력을 내는 거, 조는 특산물을 내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병제는 농민들이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유사시에 군인으로 징집돼서 싸우는 거. 이제 그게 부병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볼까요? 통일신라 때는 서원경, 지금 현재 충주 근처에 있는 마을을 기록했던 민정문서 또는 신라 촌락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현행 한국사에서도 용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민정문서와 신라 촌락문서 두 가지를 다 기억하자.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죠. 즉 민정문서의 목적, 조세 수치를 위한 기본 자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권력의 중앙 집중이 일어나는데, 이거 다이오 율령 아니야, 다이카 개신이야, 잘 보고 잘 들어. 자, 그런데 반전수수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전수수법은 실제 이제 아마 시험에서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세계사를 처음 가르쳤던, 순고에서 세계사를 처음 가르쳤던 2017년에만 해도요,
주나라를 가르치면서 본권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전제라는 토지제도 같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전제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 시기에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비료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농지를 쉬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농사 기술서에 나와야 됩니다. 즉, 비료를 주는 건 이 시대보다도 훨씬 뒤에 발전했기에 필요할 때 농지를 쉬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쉬는 농지에 대한 기록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관전수법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후대에서 일본의 역사를 왜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본은 단순히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왜곡뿐만,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런 역사 왜곡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과거를 띄우기 위해서 고대 유물의 화석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 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정전제나 그에 못지않는 토지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반전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료에 삽입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전수법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쇼토쿠 태자가 도입했던 17조 헌법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북위와 당나라의 균전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위에서는 당시 이제 호족 세력을 압박하고 귀족 세력을 압박하고 자영농의 성장을 돕기 위한 균전제지만 100%그 귀족 세력들을 압박할 수는 없다 보니까 남녀와 함께 노비와 소에게도 땅을 부여를 해줬단 말입니다. 이거는 귀족이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남만, 다시 말해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귀찮다, 나는 그냥 외우고 싶다라고 하면 상전이나 노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북위의 균전제고요. 영업전이나 구분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의 균전제야? 당나라의 균전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국의 감찰기구 보겠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어사대가 있고요. 통일신라에서 사정부, 발해에서 중정대, 나라에서 탄정대. 이 두 개를 안 배웠을 거예요. 사정부와 탄정대는 가르쳤으니까. 자, 요거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 범위를 잡으면서 아무래도 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좀 잡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갔어요. 사실 고려에서도 삼병 육부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식목도감,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듯이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선생님이 좀 빼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나라에는 어사대라는 감찰기구가 있었고 발해에는 중정대라는 감찰기구가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